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조직의 프로세스, 조직 문화, 운영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전략에 맞춘 HRD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조직 문화와 리더십은 무엇인가? 디지털 탤런트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 PSI 컨설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차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PSI와 매직에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HRD를 말하다 4번째 매직에코 이사 김진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해야 되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앞에서 뭐 데이터나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본질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디지털을 바꿔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유독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해 왔죠. 그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그 내용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디지털이라는 것이 0과 1로 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꿨을 때 우리가 이런 발전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제 밸류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로 바꾼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그 생물학에서 보면은 변태거든요. 변태라는 건 뭐냐면, 자, 애벌레에서부터 나비까지 바뀌는 거예요. 이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그 과정을 겪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에도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날로그 중심의 회사가 디지털로 바뀐다는 것이 말로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날로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들은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DNA를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시대가 한꺼번에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철기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청동기 부족이 뭘 만들어 가지고 그 부족이 그걸로 어떤 농경하는 그런 도구도 만들고 아니면 이제 칼과 같은 무기를 만들었겠죠. 그 부족들이 그 센 칼을 가지고 청동기 부족들 아마 싸워서 그 청동기 지역을 철기로 바꿔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지금 보니까 오프라인이라는 기술로 침투가 돼가지고 오프라인 기업들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오프라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온라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것만 해왔기 때문에 이 온라인 기술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한 이후에 그것들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저항이 있는 거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저항이 있죠. 나는 이 새로운 것들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가지고 활용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디지털로 된 상품 같은 경우에 파는 방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파는 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직원들을 보면은 나는 그냥 이대로 오프라인 프로덕트를 팔다가 그냥 안 팔리면 그만두겠다, 이런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이걸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바꿔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허들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디지털로 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충분히 그 방법들을 이제 개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뭐 데이터라든가 기술에 대한 얘기를 이미 했을 거고요. 그걸 어디에 활용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한 이슈죠. 우리가 비즈니스 한다는 건 결국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우리가 돈을 버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이 어떻게 고객의 가치를 더 증진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부의 어떤 운영 같은 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강구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그 고객 가치가 높아지면 돈을 더 잘 벌 것이냐 이 문제는 또 약간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고객들은 끝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기대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하더라도 고객은 무료로 뭘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 것인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죠. 어떻게 고객한테 돈을 받아낼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세 가지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고 하면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하고 맞닿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과거 연구를 보면은, 이거를 시작한 기업과 제대로 한 기업 간의 격차가, 예를 들면 profitability, 그러니까 어떤 기업 이익에 대한 격차가 50% 난다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노동력 같은 것들을 이제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향후에 로봇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로봇과 사람 간의 협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메인터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됨으로써 메인터넌스 비용을 또 줄일 수 있게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퀄리티 같은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됨으로써 퀄리티에 대한 코스트를 더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기업의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쪽에다 이걸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 투 마켓이라든가 어셋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가 리소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프로세스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거기서 내가 우리 기업은 어떤 게 지금 더 시급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걸 먼저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그러면 어떤 분은 AI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어떤 분은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어떤 분은 온오프가 연결된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좀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oT라는 것이 나와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죠. 이것이 큰 하나의 변화이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많은 데이터, 센싱한 데이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걸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쌓이는 데이터 양이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AI를 트레이닝 시키는 데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AI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AI가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걸 다시 IoT로 보내서 액추에이터라는 걸 통해서 실제 세상에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러한 순환의 고리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하나의 큰 틀에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큰 세 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연결된다. 센서라는 것이 이제 사물까지 연결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리얼타임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게 5G가 나와가지고 그 데이터 레이턴시가 되게 줄어들어가지고 마치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트랜스퍼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빨리 그것을 처리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5G가 되면서 해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야지 그걸 쓸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레이턴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5G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해결되게 되었고요. 세 번째가 재밌는 게 뭐냐면 AI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의 브레인 파워보다 훨씬 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들, 보이스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사람보다 더 좋은 애큐러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실제 산업 현장에 쓰일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세 가지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AI와 UX의 관계에 대해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끊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UX하고 CX에 대한 관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UX는 말 그대로 사용자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CX는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고객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단순한 말장난의 의미가 아니고 UX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 관한 경험이 되는 거고요. CX는 이제 그 기업과 관련된 모든 터치 포인트와에서의 그 리스판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CX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객들은 다양한 터치 포인트를 통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쓰다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고객 그 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불친절하게 받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야지만 고객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CX라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 이런 뭐 조금 이제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용자가 있고 여기 이제 컴퓨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할 때 사용자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컴퓨터를 가지고 뭘 할 건지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기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인풋하는 거죠. 그럼 컴퓨터는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아웃풋을 하는 거죠. 아웃풋에는 뭐 이렇게 모니터도 있고 뭐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사용자는 그걸 관찰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만을 따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인풋과 아웃풋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인터페이스하고 인터랙션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인터랙션을 편하게 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서 뭐가 더 본질적이냐고 하면은 인터랙션이죠. 인터페이스는 인터랙션을 잘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랙션의 결과가 사용자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UI, UX에 대한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아까 앞에서 UI 설명했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그 UI와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는 UX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리하면 UI는 디바이스에 속한 거고 UX는 사용자에 속한 거죠. 왜 이걸 정확히 설명하냐면은 자꾸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UX가 뭔지에 대해서 자꾸
마치 UX와 UI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구분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서 명확하게 이제 이걸 구분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 디바이스하고 인터랙션 할 때 어떠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사용을 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 시끄러운 데서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실제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보이스로 만약에 이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시끄러운 상황에서 쓰게 되면 그 명령이 잘 안 들리겠죠. 이런 문제가 있고, 걸어 다니면서 할 때는 그 아주 작은 아이콘 이런 것들은 다루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UI를 설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자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사용자를 조금 나눠서 보자고 하면은, 사용자는 크게 보면 이제 인지라는 부분, 인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모션, 우리가 느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걸 행동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좀 한이 없겠지만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의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경험이란 건 뭐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일본 그 야후 재팬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층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Experience our finest coffe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험이란 말 되게 여러 군데에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커피도 경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럼 다 경험이냐? 이건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Experience Economy라는 그 책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가로축은 마켓 밸류를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로축은 왼쪽은 이제 차별성이나 뭐 유니크니스 이런 거, 유일성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은 사용자 니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커피 콩을 그대로 판다고 얘기하면 그 커피 콩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저도 이제 요즘에 커피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린빈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로스팅 해보고 하는데, 그린빈은 되게 싸요. 근데 이걸 만약에 포장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팔게 되면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죠. 지금 뭐 그 유명한 커피 브랜드에서 팔 때 보면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린빈은 키로당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 볶음콩을 산다 하더라도 커피를 만들려고 하면 또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커피를 만들어주면 편하겠죠. 물건을 파는 건 아닌데 그 만들어준 수고를 붙인 거죠. 그 수고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그린빈 같은 그런 빈 상태로 팔았을 때는 그걸 커머더티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아주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포장해서 팔게 되면 그건 프로덕트라고 부르죠. 여기다가 내가 수고를 더해서 뭔가 쉽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우리가 판다 그러면 그거는 서비스를 거기다 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마실 때는 돈을 더 내잖아요. 다른 데보다. 어제도 보니까 조금 싼 데 가면은 뭐 몇천 원짜리가 스타벅스 가면 그 2배 이상의 가격을 받거든요. 그 왜 그렇게 파느냐? 스타벅스 가면은 그 인테리어도 있고 주문 받는 거, 뭐 애플리케이션 이런 게 다 종합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먹는 거죠. 단순히 커피가 맛있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이 좋아지면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더 많은 돈을 지불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경험이라는 걸 생각할 때 단순하게 모든 데다 경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래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은 커스터머가, 고객이 그 기업에 대해서 물건을 사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고객 접점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느끼게 되는 총체적인 가치를 경험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X를 관리한다는 건 이 모든 접점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거기다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갖다가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은 고객 경험을 높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DT를 도입하는 게 그 고객 경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무슨 기업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스타벅스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스타벅스에 가보시면 자주 가는 사람들은 이제 앱을 다운받으시잖아요. 앱을 다운받으면 편리한 것들이 있죠. 뭐가 편리하냐면 사인을 오더를 하게 되면 가서 바로 우리가 픽업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포인트를 적립하든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더 자주 가는 거죠. 더 많이 커피를 사 먹게 되는 거죠. 스타벅스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업이라는 건 결국은 프로핏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레버뉴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코스를 떨어뜨리는 거죠. 코스 사례는 뭐 제가 쉽게 하나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온라인 서점을 하는 회사의 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재고를 관리하는 거예요. 재고를 줄이는 거죠. 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는 거죠. 재고량이, 팔리는 양이 얼마큼이라는 걸 알수록 재고를 적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책은 이만큼 팔리니까 이 책을 얼마나 더 갖다 놓으면 되겠다는 걸 판단해서 만약에 재고량을 줄인다고 하면 그것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을 올리거나 코스를 줄이게 되면 기업은 프로핏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득이 생기는 것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하나 경험했던 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직접 그 회사에 다니진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관련된 거 일을 할 사람을 뽑을 거잖아요. 직원을 뽑는데 이제 그럼 기존에 디지털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예를 들면 아날로그 쪽 일하는 사람과 섞어서 일을 하잖아요. 이 사이에서 갭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새로 들어온 직원은 디지털 쪽을 잘 아는 직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매니저는 오프라인 쪽의 직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표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온라인 쪽에 관련된 많이 알고 있는 직원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게 중간에서 다 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대표들은 무슨 일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모르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안한 것과 다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서로 잘 섞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엔 차라리 별도의 조직으로 빼서 온라인 쪽만 다루게 하지 않으면 이게 섞여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봤죠.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들이 왜곡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이 어떻게 중간 과정을 거쳐서 왜곡될 수 있는지 보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다양한 직원들한테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예전에 야후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온라인에 어떤 그런 게시판을 열어놓고 거기다 제안을 올리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다 보우팅 하게 되고, 보우팅 개수가 얼마큼 올라가게 되면 그걸 이제 직접 위에 매니지먼트에서 확인해 보고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뭐 청원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다고 하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게 그냥 말로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이거를 기업 내에 들여오고 기술을 들여오고 새로운 문화로서 정착시키는 부분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하루 이틀 했다고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지속적인 그 노력과 이런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고객들한테 가치를 많이 제공하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제공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죠. 고객들은 끝없이 이제 가격은 싸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도와준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고객한테 더 가치를 주려고 그러면 광고를 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광고까지 빼버리면은 고객은
근데 돈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런 거죠. 광고를 뺀 걸 제공하겠다. 대신에 돈을 내라. 그래서 이제 먼슬리 페이먼트 같은 걸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들 쓰고 있다고 하고요. 광고를 하도 이제 많이 하고 어노잉 하니까 아예 그냥 월별로 돈을 내고 이제 쓰는 고객들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유튜브는 이제 레버뉴를 더 키우는 거죠.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대표라든가 뭐 직원들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 머리로는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모든 회사는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그런데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머리는 이해하지만 오프라인 쪽에도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먼저 오프라인의 문제가 더 시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온라인 문제를 제대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저도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시간 낭비도 했고, 그런 이유가 이 이해도의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디지털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못 가고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회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사람이건 회사든 죽을 때가 돼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들은 저항하죠, 변화에. 그래서 좋은 리더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도 전에 제가 일을 했던 그런 수학 관련 큰 회사가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죠.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일주일에 예를 들면 200문제를 풀어야 된다. 똑같이 모든 학생이 200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불합리하지 않냐. 어떤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데 그걸 굳이 내가 꼭 풀어야 되니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별로 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학생은 좀 많이 풀고 어떤 학생은 적게 풀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를 데이터화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관리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머리로는 수긍하는데 실제로는 하자 그러면 이제 선뜻 거를 못하고 이제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에듀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빨리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의 성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안타까웠던 일들이, 이거를 제대로 진짜 마음속 깊이 이해시키는 것들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디트가 좋다, 뭐 그런 식의 차원이 아니고 진짜 왜 좋은지, 이걸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만 기업이 변한다는 걸 깨달았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듯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없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제조업을 하시거나 오프라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순수하게 내가 뭘 만든 거에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팔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디지털로 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깨져나가요.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엔 오프라인의 그런 프로덕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리프로덕션 코스트가 제로.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비용이 적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 때는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전자책이라는 컨텐츠를 팔려고 했을 때 그거를 읽을 수 있는 킨들이라는 디바이스를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하나 팔 때마다 1불씩 손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이익을 봐야 될 걸 왜 손해를 보고 파냐. 그런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 디바이스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많이 깔아서 그 사람들이 그 디바이스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 즉 전자책이라는 걸 소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더 많은 레버뉴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거처럼 그냥 디바이스를라든가 뭐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익을 자꾸 보려고 하는 태도로 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가 돌아가는지, 디지털 쪽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이걸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마인드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어렵고 그걸 바꾼다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건 쉽지 않죠.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DT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하기 때문에 다 알겠는데, DT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CX, 사용자에게 어떤 밸류를 줄 것이냐. 그걸 우리는 고객 경험이라고 한다. 이게 종합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내부의 그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민할 거는 사용자한테 어떤 밸류를 우리가 더 잘 제공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DT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내부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이냐,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 건데, 여기까지 이제 고민해야지만 DT가 이제 완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의 문화도 바꿔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된 사람도 우리가 하이어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만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DT 안에도 그 격차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지만은, 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온라인 뱅킹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가 나와가지고, 기존의 온라인 뱅킹은 훨씬 더 쉬운 걸 냈잖아요. 두 개 다 DT는 맞죠. 한데, 어떤 게 더 훨씬 더 편하냐, 쉬우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T를 적용할 때도 그 퀄리티를 어떻게 더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민하면서 DT를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